네, 강지연의 트리플 F 시간입니다. 강지연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유럽보다는 뉴욕장이 좀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흐름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22일 정책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연준에서의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 등 어느 정도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또다시 언급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22 정책회의가 좀 더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만 이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같은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 대한 해결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좀 약간 그 22 정책에서의 호재하고 악재가 좀 맞물리면서 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이제 보합권 전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일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호시적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BMW 자동차라든지 미쉐린, 리노트 같은 자동차 섹터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약간 방어주 성격인 도이치텔레콤이라든지 프랑스텔레콤 같은 통신주들이 좀 하락세를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22에서의 이제 정책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이 하답을 했고 그 외적으로도 연준에서의 회의록 공개가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상승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 0.6% 정도, 나스닥과 S&P가 0.45%, 0.7% 정도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제 업종별로는 이제 비철금속 관련 세트인 알코아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JP모건 같은 은행주 역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세브론 테사코라든지 두폰 같은 이제 화학이라든지 정유 같은 이런 소재 업종들도 전반적인 강세를 띠고 캐터필러라든지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같은 이런 업종들까지도 강세 띠면서 전반적인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유럽과 미국 재료가 똑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오히려 좀 가격적인 부담은 미국 쪽에서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뉴욕장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통화 정책을 쓰고 경기 부양책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올 초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 거의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 다우지수라든지 S&P도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금 상승세가 단기 급등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이제 하락한다라는 요인을 찾기가 또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 연준에서의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실시가 되었고 더군다나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 증시 자체는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마다 강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어떤 모멘텀만 조금 충족이 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띈다는 점에서 미 증시는 견조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 정도에 나오게 되겠죠. 9월에 고용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앞두고서는 하루 앞두고 좀 상승했다는 점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아무래도 오늘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되는데 사실 실업률에 대해서 큰 시장에서 큰 기대를 갖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실망이 크게 나타나거나 그런 모멘텀은 사실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연준에서의 QE3를 할 때의 정책 자체가 실업률이라든지 즉 고용 시장을 회복시킨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더 나쁘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앞서 민간 고용 지표였던 ADP 민간 고용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치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농업 취업자 수 같은 경우도 예상치 정도는 부합하지 않을까 시장에서 나타내면서 실업률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유럽으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유럽 쪽에서는 ECB와 영란은행이 모두 통화정책 회의 열었습니다. 네.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 여기서 나왔던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정책 ECB와 그리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가 영란은행에서 정책이 발표된 것이 기존의 정책하고는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모두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그리고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3,750억 파운드의 자산 매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 정도로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2 드라이 총재의 발언이 좀 중요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앞서 이제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었기 때문에 이 카드가 현재 변동이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역시나 스페인 등 이제 재정 취약국들이 전제 조건만 충족이 되게 된다면 국채 매입을 나선다는 그 의지를 그대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기대치에 충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인플레이션 우려 자체도 올해는 2%를 전후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내년 이후로는 2% 미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현재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적인 부양책에 나오게 되는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네,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은 뭐 지금 현재 유럽에서의 경기 상황이 더 악화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 같은 이런 재정 취약국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화벽을 설치해 놓은 상태인데 이거 이상으로 하다못해 이탈리아까지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로 진행이 된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모습은 없다는 점에서 뭐 추가 부양책을 쓴다고 하면은 기준금리 인하는 한 정도의 부양책이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의 정책 스탠스를 크게 바꿀 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점에서 현재 스탠스 그 정책 정도가 그대로 이어지는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뉴욕장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지표가 여기서 조금 더 좋아졌더라면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지표는 조금 부진했죠. 지표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었었는데요. 예상치는 37만 명이었었는데 36만 7천 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월달 미국의 공장 주문 같은 경우가 이제 전월 대비해서 5.2% 감소가 나타나면서 거의 뭐 3년 7개월 만에 최대의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이제 놓고 이야기할 때 제가 앞서 계속해서 해드렸던 말씀이 9월 14일 양적 완화를 발표했던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8월 달의 경제 지표는 크게 시장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8월 달에 공장 주문이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공장 주문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세가 나타냈는데 이 부분은 항공 주문, 그러니까 민간이라든지 군용 항공기들에 대한 주문이 급감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 이 급감 요소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는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어저께 유럽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스페인에 대해서 구제금융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스페인 국채에 대한 보험을 좀 제공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한다라는 방안도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 방안을 이용할 경우 이제 ES 유로화 안정기구에서의 약 20%에서 30% 정도 스페인 국채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연간 약 500억 유로 정도가 500억 유로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 금융을 할 때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좀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언급이 되긴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수주일 동안은 뭐 검토도 필요하고 당장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정도의 방안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되었었는데 연준의 회의록에서는 고용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을 했었고요. 그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라든지 물가 목표치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까지도 나왔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 같은 경우 거의 7% 정도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물가 목표치는 약 3% 정도, 그러니까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용인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에 이제 연준에서 회의를 할 때 실업률이라든지 물가 목표치를 설정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상품 시장을 보게 된다면 ECB에서의 어떤 정책 의지가 다시금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유로화는 강세를 띠면서 1.3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고 반면에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띠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결국 유가도 이제 상당히 큰 폭의 급등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전일날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나오면서 90불을 하향했었는데 다시금 급등이 나와서 91불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금이라든지 은 같은 전반적인 상품 시장 모두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좀 눈에 띄는 부분이요. 스페인이 전면적인 이제 구제 금융을 지원하는 대신에 국채를 사는 투자자들에게 그러니까 보험을 제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좀 방안이 고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면적인 구제 금융하고의 좀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인지 이렇게 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은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 ECB에서 유통시장에서의 스페인 국채 매입하는 방식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구제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ESM에 있는 그 5천억 유로의 자금 중에서 약 1,000억 유로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자금을 한 번에 충당을 하면서 스페인에 대해서 강력한 재정 개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한다는 점에서 스페인이 지금 그 부분을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반대로 이번에 스페인의 국채에 대해서 보증을 쓰는 방식을 쓰게 된다면 스페인이 내년 한 해 동안에 뭐
발행하는 국채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들이 스페인의 국채를 사서 위험 수단, 약간의 위험을 겪게 될 경우, 약간은 뭐 스페인의 국채를 뭐 헤어컷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ESM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시켜주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ESM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앞서 전면적인 구제금융 할 때보다는 축소가 된다는 점에서 ESM은 좀 부담을 좀 덜 수가 있고 그 부분이 유럽 정상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비용 충당을 좀 축소한다는 부분에서 좀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ESM의 자금 자체가 가용 자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만에 하나 이탈리아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때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이 위험은 좀 감수를 하되 일단 비용이 좀 덜 들면서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방안도 좀 함께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추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도 2000선이 또 안 됐습니다. 또 살아나는데 실패를 했는데 오늘장 좀 마감입니다. 좀 찾아올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의 강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오늘 시장은 다시 2000포인트를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증시가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안에서 미증시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단기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 보이면서도 박스권 상단을 계속해서 다시 그 미증시가 회복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박스권 상단을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연기금 그리고 투신까지 즉 외국인과 기관들 대부분이 다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면서 증시 자체가 약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22 정책 회의라든지 이제 향후 여러 가지 정책 회의 같은 경우는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계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하향세를 계속해서 보이다가 다시금 반등세가 나오면서 이 반등에 따라서 다시금 중요 구간에서 회복세로 미 달러 인덱스가 다시 강세를 띠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환차익을 보려고 들어왔던 물량이 어느 정도 잠시 조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계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일 미 시장에서 다시금 하락세로 나타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약화되는 흐름만 나타난다면은 오늘 증시는 다시금 2000포인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2000포인트를 회복하게 된다면 2010포인트라는 단기적인 박스권 고점이 이번에 세 번째 돌파 시도가 되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계감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기가 좀 지속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실질적으로 매도세를 보이는 와중인데 개인들의 투자 그 매매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소 전체보다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해서 개인들의 매매 대금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약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쪽엔 좀 경계감을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외적으로도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분기 순이익 7조 원이 넘어간다라는 부분 사상 최대치를 다시금 나타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적 컨센서스가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7조 원 초반까지도 나타났던 컨센서스가 지금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서 7조 6천 원까지가 평균적인 컨센서스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서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직전의 고점이 사실 141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직전 고점까지 약 3%에서 4% 정도의 상승이 나타나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삼성전자가 만일 이제 직전의 고점 연중 최고가를 다시 갱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매기가 이제 대형주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다음 주에 개장을 하게 되는데 중국 증시가 다음 주 개장을 하면서 다음 주 중에 뭐 중국에서 계속해서 부양책이 나타나는지 언제 부양책이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중국 관련 섹터 역시도 관심을 가지신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코스닥 시초옥이 116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흐름이 강했거든요. 여전히 대형주를 보자는 쪽이시죠. 좀 코스닥에서 수익 많이 내신 분들 좀 정리 역시 또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그 관점은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우선 코스닥 시장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물론 가열이 됐다는 부분도 있지만 신용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눈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신용 규모 자체가 올해 3월 달에 최고의 신용 규모가 나타났을 때 그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일부 먼저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바로 엔터테인먼트, 그 게임주와 그리고
그리고 운반 관련주들이 주도를 했었는데 이들 섹터에 대해서는 사실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출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관들 차익 실현이 끝나고 나게 된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매를 하다가 결국은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좀 끓여볼까요? 여전히 중기 상승 포지션은 좀 가져가시는 거죠? 네, 중기 상승 포지션을 그대로 끌고 가는 상태인데요. 다만 이제 2030포인트라는 수치가 제가 앞서 시장 판단할 때 2030포인트 정도는 가고 나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전망했었는데 201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은 가고 나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번에 2010포인트를 박스가 돌파를 한다면 2030포인트를 좀 더 높이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지션 앞서 이제 목표치를 설정했었던 구간들은 달성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좀 짧은 단기적인 포지션을 설정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그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섹터 좀 주목하세요? 네, 그대로 IT와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 경기 민감 섹터이기도 하고 3분기의 실적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화학과 철강 섹터는 역시 그대로 가져가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다음 주에 오랜만에 또 중국장이 개장이 되게 되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모아나가자는 전략을 주고 계신데요. 종목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현대제철을 말씀드릴 텐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실적은 약간 안 좋을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실적이 이제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4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도 현재 현대제철의 주가 자체가 자산 가치 대비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까지도 보신다면 현대제철을 매수한 쪽으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약간의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121선이 위치해 있는 88,300원 정도를 매수가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서는 이제 앞전에 박스권 고점이 위치해 있는 98,3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로는 이제 현재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요 자리대가 지금 85,000 정도를 잡혀 있기 때문에 85,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좀 기간 여유 있게 잡고 주시는 거죠? 네, 목표가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를 잡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지연 전문가와 함께 해외 시장의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까지 함께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